저는 지금 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녹슨 철문과 벗겨진 빨간 페인트, 복도에 뱃묵은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 전세 만료 확인차 외곽의 낡은 집을 방문했을 뿐이지만 오늘 열린 이 문은 뭔가 달랐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허리 굽은 노인이 누렇게 바랜 티셔츠 차림으로 말라비틀어진 손을 떨어가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수야, 너 민수 맞지? 낮고 쉰 7년 동안 꿈에서도 듣지 못한 그 목소리. 아버지, 단어가 저절로 튀어나왔지만 동시에 아니야.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야라는 격렬한 부정이 속에서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7년 전 아버지의 죄를 손으로 떠올렸으니까요. 차갑고 거칠며 돌처럼 딱딱한 뼈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감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죄를 바다에 뿌렸고 파도가 아버지를 삼켰으며 저는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리가 풀려 뒷걸음질 치며 저리 가요. 라고 내뱉자 그는 한 발 다가오며 민수야 나다. 아버지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7년 전에 제가 직접 화장했다고요. 떨리는 제 목소리 앞에서 그는 손을 내밀다 천천히 내리며 미안하다 한마디를 남겼고 그 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강민수 45 공인중개사로 15년 동안 수백 채의 문을 열어온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 강민철은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너무 참혹해 시신은 거의 형체가 없었고 경찰은 유류품으로 신원 확인했습니다. 시계,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라 설명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사흘 전 저한텐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마지막 통화를 했으니까요. 죄책감에 장례식에서 서둘렀습니다. 화장하시겠습니까? 네, 빨리요. 관을 열어 얼굴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잊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화장터의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관, 직원이 건넨 유골함, 손으로 떠올린 제의 감촉까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는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강민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요구하자 그는 신분증은 없다. 7년 전에 없어졌어. 사고 때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방 안을 훑었습니다. 좁은 원룸, 끊어진 전기난로, 반쯤 마신 막걸리병, 벽에 붙은 달력은 아버지가 죽은 바로 그달인 2018년 10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옆 액자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고 유리에는 누군가 매일 만진 듯 손가락 자국이 촘촘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들어와라. 할 말이 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지만 저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문턱이 무덤과 이승을 가르는 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이에요?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어요? 왜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만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고 있었고 그때 제 시선이 탁자 위 서류에 멈췄습니다.
전세 계약서, 계약자 강민철, 계약일 2018.10, 15. 사고 난 지 사흘 뒤 7년 전 날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 명의로 어떻게 계약을 해요? 라고 묻자 그는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민수야, 그날 나는 차 안에 없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면 내가 7년 동안 제사 지낸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손으로 떠올린 그제는 누구였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서 검색했습니다. DNA 검사, 친자 확인, 서울. 내일 다시 그 집에 가야 합니다. 이번엔 DNA 검사 키트를 들고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이거 하세요. 저는 키트를 내밀었습니다. 말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진짜 강민철이면 나올 거고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키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면봉으로 구강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아버지는 거기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라면을 끓이다 뜨거운 물이 튄 날 아버지가 제 손을 감싸다가 자기 손가락이 될 정도로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에 물집이 생긴 걸 보고 오히려 울음을 참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손가락은 깨끗했습니다. 흉터 어디 갔어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레이저 시술 받았어. 돈 좀 모아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버지일까? 아니면 사기꾼일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기 위해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옆집에 사시는 분 아세요? 123호요? 조용한 분이더라고. 언제부터 사셨어요? 글쎄, 7년쯤 됐나? 말수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새벽에 가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미안하다, 민수야. 뭐 그런 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자주요? 거의 매일. 처음엔 전화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사진 보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이요? 응, 어린애랑 같이 찍은 사진. 며칠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99.9% 일치.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아버지였어. 그럼 제가 화장한 사람은 대체 누구였나? 왜 아버지는 7년 동안 숨어 살았나?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저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전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는 창가에 앉아 낡은 사진을 들고 있었고 저는
핸드폰을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99.9% 일치. 당신이 진짜 제 아버지가 맞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라고 했고, 저는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던지며 그럼 뭐예요? 7년 동안 날 속인 거예요? 내가 당신 죄를 뿌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내가 혼자 제사상 차릴 때 당신은 뭐 했어요? 대답해요. 왜 그랬어요? 라고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민수야, 그날 나는 차 안에 없었다라고 말했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종이 봉투를 꺼내 이걸 봐라라며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병원 진단서와 신문 스크랩이 있었고 2018년 10월 12일 교통사고, 한 명 사망, 사망자 신원 불명, 차량 소유주 강민철로 추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회사에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차를 몰고 도망쳤어. 1시간쯤 달리다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러 나왔는데 차 시동을 켜둔 사이 누군가 차를 몰고 갔고 5분 뒤 사고가 났어. 시신이 너무 타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서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으로만 신원을 확인했대. 그게 다 차 안에 있었으니까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럼 경찰이 그 사람을 당신으로라고 중얼거렸고 아버지는 그래. 나도 처음엔 신고하려 했지만 그날 저녁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왔어라고 하더니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명함을 꺼내 보이며 그가 말했지. 강민철 씨, 당신이 죽은 걸로 처리하면 당신 회사 직원 12명이 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내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5억이 나와서 직원들 퇴직금과 빚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거예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밤새 고민했어. 내가 살아 돌아가면 직원들이 거리에 나앉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집도 빼앗길 상황이었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그럼 저는요? 저도 당신 직원이었나요? 라고 쏘아붙였고 이내 아니에요. 저도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요. 당신이 죽고 나서 사채업자들이 저한테도 와서 아버지 빚 갚으라고 했어요. 그걸 정리하느라 제 적금, 펀드 다 깨고 2년을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세요? 라고 목이 메인 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 했고 저는 미안하다고 끝나요? 그런데도 전 당신한테 미안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가 마지막 말이 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하루도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 매일 내 생각만 했지. 민수는 잘 지내나 밥은 먹나라고 울먹였고 제가 그렇게 궁금하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자 못하겠어. 내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았거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제가 그럼 7년 동안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이걸 봐라라며 건넸고 펼쳐보니 일기장에 2018년 10월 13일 오늘도 민수 생각을 했다. 전화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2019년 3월 5일 민수 생일이다. 케이크를 사 혼자 먹고 초를 켜 소원을 빌었다. 민수야, 행복해라. 2020년 12월 25일 오늘 길 건너편에서
민수를 봤다. 수염도 나고 좋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공책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손을 내밀었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나는 죽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만둘 수 없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자 제가 아버지라고 외치며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보호자시죠? 라고 묻기에 네라고 답하자 그는 환자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면 되죠? 라는 제 물음에 의사는 차트를 보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이미 심장병 병력이 오래됐습니다. 7년 전부터 기록이 있네요. 당시에도 위중했고라고 말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년 전부터요? 라고 되묻자 네, 당시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1, 2년 시한부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티셨는지라고 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 전부터 심장병이 있었다고? 그럼 아버지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죽은 척을 한 건가? 새벽 2시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침대 옆에 앉아 민수야 하고 부르길래 왜 말 안 했어요? 심장병이라고 묻자 아버지는 말하면 내가 걱정할까 바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치료하면 돼요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차가운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민수야, 아버지 이제 오래 못 산다. 아니, 들어라. 아버지가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심장병이 7년 전부터 있었던 거 의사가 말했지? 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라고 하자 사실은 사고 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가 1년 길어야 2년입니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했지. 어차피 죽을 몸이면 적어도 직원들이라도 살리고 죽자고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버틴 게 하자, 응, 기적이지. 의사들도 놀라더라라고 대답하며 천장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근데 말이야. 7년을 더 산 이유가 있어라고 덧붙였습니다. 뭔데요? 라고 묻자 너 때문이야.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조금만 더 살아서 민수 얼굴 한 번만 더 보자. 그게 날 살게 했어라는 말에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혼자 살 수 없는 상태였기에 저는 제 집으로 가시죠라고 말했고 아버지가 민수야 괜찮아. 나 혼자라며 손사래를 치자 안 돼요. 이제 제가 보살필 거예요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첫날 어색함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에 온 사람처럼 거실 소파 끝에 조심스레 앉았고 내가 편하게 계세요라고 말하자 짧게 응 하고 답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를 차려드리니 숟가락을 들던 아버지가 민수야, 내가 요리를 하다니라며 놀라 했고 나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얼음처럼 굳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석 달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좋아졌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며 약을 챙기고 병원 검사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서 아버지가 민수야, 나를 용서했니? 라고 물었고 나는 한참을 걷다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화가 나요. 그런데 동시에 이해도 돼요. 이상하죠? 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로 됐어. 용서는 완성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계속하는 거지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이 곧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기고 함께 걷는 작은 행동들의 반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이거 내게 주려고 했어라며 열어 보이셨고 그 안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사주신 낡은 손목 시계가 있었습니다. 고장났네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아니야, 시간을 멈춘 거야. 그날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내 시간도 멈췄거든이라며 내 손목에 시계를 채우고 이제 다시 흘러가게 해줘. 내 시간으로라고 말했습니다. 멈춰선 초침 속엔 7년의 시간이 고여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의사는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에서 편히 계시게 해드리세요라고 했고 나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며 어린 시절과 입학식 사진을 침대 곁에 놓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이때가 제일 좋았지라 했고 내가 저도요라고 답하자 민수야, 후회 없다. 아버지 인생 엉망이었지만 마지막에 내 얼굴 보고 가니까 후회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도 아버지 만나서 다행이에요라고 했고 거짓말이라는 농담 끝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새벽 6시 아버지는 고통 없이 잠들 듯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아버지, 이젠 정말 편히 가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였고 장례식은 7년 전과 같은 장례식장에서 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관 뚜껑을 닫기 전 아버지 손목에 그 시계를 채우며 이번엔 정말 함께 가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새벽 영정 앞에 홀로 앉은 나는 울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7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 치르네요. 이후 아버지의 일기장을 정리하니 마지막 페이지 2025년 12월 1일에 민수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7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 덕분에 아버지로 살 수 있었어.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고 멈춰있던 초침이 이상하게도 똑, 똑, 똑 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처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부모님께,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인가요? 아니면 사랑합니다인가요? 나는 이제 압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세 만료 확인차 갔다가 죽은 사람의 문을 연 그날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